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전문가는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전자공시생 네, 맞습니다. 장우진 저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실례 안 된다면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NH증권과 KB증권에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담당했었고요. 네. 2021년부터는 전자공시생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자공시생 튜브라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전자공시생 범승공자라는 네. 이제 닉네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범승공자의 이 전자공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네.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였죠. 네. 가장 큰 거는. 네. 그렇다면 저도 이제 책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투자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낼까요? 라고 네. 또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책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더 비싼 가격에. 그렇다는 건 더 비싼 가격에 누가 왜 사줄까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네. 그다음에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음.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매력을 미리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차트라고 하는 건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 그다음에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테마나 어떤 그 굉장히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단하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 측면에서 보면 가치 투자자는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미리 찾아서 선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에 접근하기에는 전자공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자공시로 여러분들이 전자공시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이 책에 많이 담아 주셨는데 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십니까? 미국 주식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냥 한국 주식만 뭐 보고 투자하기도 벅차가지고 네. 네, 굳이 뭐 밤까지 할애해가면서 미국 투자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 네. 저자님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가치 투자자한테 매력을 소구할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책에서 키워드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 이익 성장률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미래 이익의 성장률이 유지가 되거나 또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미래 이익의 상승률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 자체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익의 증가하는 속도는 이미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네. 그게 만약에 이익률이 조금이라도 삐끗한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회사가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이 회사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멘텀 투자한테는 소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 회사의 밸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익이 영업이익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근데 그 실적의 증가율 자체가 네. 최근 실적 증가율이 예를 들어 100%다. 네. 근데 앞으로도 100% 수준 혹은 100% 이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실적은 증가하겠지만 네. 그 증가율이 100%에서 50%, 4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실적의 증가, 그러니까 실적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그래프로 그리면 실적 증가세하고 또 엔비디아의 주식의 주가 상승세를 보면 지금까지는 실적 증가세가 좀 더 빨랐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실적 증가세보다 주식 가격의 증가세가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좀 좋게 평가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네.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공시로 좀 들어가서 전자공시를 다룬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전자공시가 책의 제목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다루는 책인데 전자공시를 안에 넣는 거죠. 네네. 전자공시를 아예 제목으로 이렇게 가져온 이유,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2017년부터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고 개인 투자자로 나섰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굉장히 고전을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봐야지 내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보고서나 뉴스나 어떤 것도 이제 고민의 해답은 아니었고 결국은 기업이 직접 자신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전자공시를 계속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21년부터 거의 한 3년 정도를 매일같이 전자공시를 다 보고 있고 네. 블로그에 제가 좋게 보는 전자공시 관련된 기업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전자공시를 보다 보니까 공시의 어떤 흐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시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좋은 이슈들은 어떤 공시도 나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전해준다 그러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직장인이시고 낮에도 이런 HTS 같은 것들을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잠깐 하시는 분들이 모멘텀 투자나 차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그 시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롱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만한 방법이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전자공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저는 유리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자공시를 다루게 됐고 이 안에는 이제 투자의 기초부터 해서 이거 전자공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을 보면은 뭐 투자를 성공하신다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투자의 방향성은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자공시를 보면 이제 공시에 오래 보시다 보니까 그런 네. 공시의 흐름을 보게 되는 네. 그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인사이트를 좀 많이 담아내신 듯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공시에 주로 시장이 반응하는지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시장이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면은 오늘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시설 투자 공시가 났는데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를 한다거나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설 투자 공시나 이런 뭐 수주 공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미리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나운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상 투자가 나왔을 때 주가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시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상은 뭐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몇 년 뒤에 이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공시로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공시로는 없지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공시들이 의미가 있고 아니면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네. 임원들이 장내 매수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우리 회사가 싸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보죠. 네. 정말 그 수주 공시 같은 거 말씀하신 대로 그 공시가 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운영 방향 그리고 현재의 기업의 모습, 앞으로의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의 주인이 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라고 보실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공시를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시들을 이제 쭉 본다면 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 흐름에 맞춰서 좀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여러 공시들이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공시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도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밖에 어떤 관심을 두고 공시를 봐야 될지, 네. 어떤 공시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하는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은 공시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의외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녹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 컨센서스는 주가 그 자체가 컨센서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공시 이전에 지금 긍정적인 공시 이전에 주가 흐름을 일단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밋밋하고 거래도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이슈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공시 자체가 굉장히 의외성 있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켄트로니스에서 공시가 나왔었는데 켄트로니스의 원래 이제 주력 사업은 TG라고 해서 유리를 시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게 우리가 화학 케미컬 사업을 하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원래 하지 않던 비즈니스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규 수주를 봤는데 뭐 이 회사가 매출이 한 1,000억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신규 수주를 딱 받았는데 예를 들면 2년 동안 납품하는 게 뭐 3,000억이다. 그럼 연매출이 1,5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기존에 1,000억 있던 회사가 갑자기 1,500억, 연매출 1,500억짜리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의외성이 발현되는 경우에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시황에 흔들리거나 네. 어떤 기사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남이 이렇게 얘기한다 뭐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거나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요 공시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스스로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날을 만드시는데 오늘 말씀이 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는 그 방식이 어떤 분들은 차티스트도 있고 그 거시경제 보면서 그 시점을 파악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또 적어도 결국 어떤 종목을 고르는 일은 어떤 주식을 실제 투자하는 일은 어떤 그 기업 자체를 이제 투자하는 일이 될 테니까 그 기업을 좀 알고 기업의 또 행보를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가치 투자 네. 한국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좀 깊숙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의 구성을 보니까 네. 구성이 좀 특이하다고 좀 느꼈거든요. 네네. 전자공시를 전면에 내세우셨어요. 네. 근데 또 전자공시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주식책들을 보면 뭐 주식 투자를 전면에 내놓고 전자공시를 뭐 한 챕터로 든다든가 이런 네. 방식인데 여기서는 전자공시를 전면에 내놨는데 또 다 전자공시만 다룬 건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수학교육과였거든요. 네. 근데 수학교육과를 하다가 투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정말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투자를 딱 시작하는데 지금 아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동일할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추천 도서를 보고 뭐 강연을 듣고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투자 개론이라고 해서 뭐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실전 사례까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한 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례는 사례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교과서처럼 뭐 이런 이론적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공시를 파고들면서 전자공시를 이제 이해는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전자공시만 딱 얘기한다 그러면 네. 이 책에 대해서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자공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기업 분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전자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적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전자공시라는 게 뭐 이 책은 제 느낌은 뭐 마치 투자학개론의 네,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투자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전자공시라고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다소 투자개론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투자개론이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투자는 왜 해야 되고 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알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먼저 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투자학개론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자공시는 뭐 자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물지도와 같다.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자공시 속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보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물을 잘 사용을 하면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왜 보물지도라고 표현했냐면 보물지도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어린아이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보물을 취득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물지도를 일단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독도법. 네. 지도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지도가 어디에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네, 대략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 지도를 찾아갈 거잖아요. 네. 정작 이 지도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딱 던졌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보물 지도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좋다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좋다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보물 지도를 읽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보물 지도를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죠. 이 책에서.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물지도에 비유해서 얘기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CNN 뉴스를 보고 계신다. 네. 1시간 동안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전혀 모르신다면 그 좋은 정보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어를 반 정도 된다 능력이 그러면 그 CNN에서 다루는 그 좋은 정보의 반만 내 것이 되겠죠. 그럼 영어가 100% 플루언트하다라고 한다면 100%의 그 정보가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언어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가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냐, 그 정보가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보물지도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실제 보물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보물지도가 같이 있기보다는 보물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같이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해설서가 있다면 그 해설서를 또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네. 정말 훌륭한 표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책이 마치 보물지도 같은 거네요. 보물지도를 읽어줄 수 있는 해설서. 그렇죠. 예. 네네. 보물지도의 해설서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시고서는 보물을 찾아서 직접 떠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배도 네. 사고 이렇게 떠나시는 것처럼 기업 분석이라는 과정을 직접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워런 버핏도 떠난다는 한국 주식, 예, 이 한국 주식도 지금 말씀하시는 접근으로의 네. 그 가치 투자 네.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치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치 투자 이꼴 장기 투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국내 투자는 적합합니다. 네. 네, 그런데 가치 투자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부적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 시장이 안 좋고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한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은 수출 기업에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이고 수출 기업들이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고 흔들림이 심합니다. 네.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요. 네. 그런 시클리컬 중심의 산업에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무조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좋잖아. 미국 시장 항상 올라가잖아. 지수는 좋잖아라고 말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기업이 항상 좋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개솔린 자동차 업체들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내연기관차 3. 그리고 UST 주가가 좋았나요? 2007년 고점에서 지금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시클리컬 쪽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은 그 산업이 명멸했을 때 무너집니다. 근데 미국의 지수가 좋은 건 이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가치투자 질권에서 다시 봤을 때 가치투자라고 하는 건 이 기업이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미리 찾아보고 그 기업을 선점해서 수익을 낸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시클리컬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기업을 매수한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직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시클리컬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꺾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금호석이라든가 효성 TNC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시클 쪽에서 찾는다 그러면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치 투자를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가치 투자 한국도 적합하다.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또 가치 투자적인 접근, 네. 특히 전자 공시를 활용한 네. 투자 접근,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 전자공시생 범송공자의 전자공시, 예, 이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 내용을 보면 양갈비 가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저도 독특하게 느껴졌고,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게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고 전자공시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 좋은 건 알았다는 거죠. 수주 공시가 좋은 건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때 그때 이제 키워드로 생각하시는 걸 양갈비 가위라. 내가 양갈비 가위 정도는 적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 일단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의 성장입니다. 네. 근데 매출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량인 거죠. 네. 이 수량이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갈이라고 하는 건 가격입니다. 그 수량 곱하기 가격은 결국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량이 증가하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외형 자체가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느냐를 계속 보시라는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만큼 써버리면 이익을 못 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월급 들어오는데 그만큼 다 써버리면 수중에 돈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매출에다가 비용을 감안해서 양갈비죠. 양갈비까지 따지면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양갈비를 잘 구우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기업의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나왔으니까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니까 투자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이 이익 대비해서 싼지 비싼지를 평가하는 툴이 필요한데 그게 가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양갈비 가위에 가짜까지 나왔죠. 그러면 가치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위험도라는 거죠. 이 회사가 혹시나 더 위험해지거나 이 실적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도까지 측정하는 게 가위의 역할입니다. 그럼 양갈비를 잘 구워서 이 가위로 재단을 해보고 진짜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양갈비 가위의 목적입니다. 이 책 표지에 양갈비 가위 좀 그려넣어서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되게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그 표현 자체가.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2023년 1, 2분기 네. 때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정말 역대급으로 줄었죠. 네. 그때 줄어든 배경은 그러니까 양갈이 줄은 거죠. 네네. 매출 양도 줄었지만 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양 곱하기 가격은 더 떨어졌었던 거죠. 네. 근데 최근 반도체 수출이 좀 상당히 신장률이 높은데 네. 지금은 반도체 수출 규모, 양도 늘고 있지만 또 가격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양 곱하기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렇죠.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양가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모습은 아닐 테니까 네. 양갈비 그리고 또 가위까지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들이 뇌리에 딱 꽂힐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할 때
양갈비, 과외비라는 그 개념을 좀 갖고 좀 들여다보시면 맛있게 구워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자, 그러면 펄을 또 다루셨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도 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소위 뭐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가장 많이 범용화된 그런 네.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유난히 이 펄을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PR이 너무 쉽기 때문에 퍼가 사람들이 퍼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뭐 퍼가 낮으면 좋은 거지 라고 네. 이제 쉽게 판단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퍼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원금 회수가 몇 년 만에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회수했으면 더 좋은 거지 10년보다는 이렇게 PR이 싼 거로 처음에 이제 딱 접근을 하면 PR이 싸다고 샀는데 이 회사 주가 안 가. 그다음에 PR이 비싸서 안 사는데 주가가 더 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피어 펄을 보셨을 때 EPS를 뭘 보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EPS? 몰라. 그냥 누가 이 PR 싸다 그랬는데? 라는 게 보통인 거죠. 네. 그러면 EPS에서 중요한 건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니까 미래 PER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의 PR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PR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과 할인, 그러니까 디스카운트와 프리미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왜 어떤 기업은 5배를 받고 어떤 기업은 25배를 받고 이렇게 되는가? 이제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저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처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을 배분하는 거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익의 함수였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 이익을 배분하지를 않잖아요. 물론 배당을 주긴 하지만 100%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별로 안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주식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변동성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사라진 기업은 PR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PR 디스카운트와 프리미엄의 차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익이 성장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회사, 그러니까 아까 PR 5배 회사보다 이익은 덜 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마법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PR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PR이 그러면 이 원금 회수 기간을 역수를 하면 내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PER 10배라고 한다면 1년에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의 개념에서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과 할인이 얼마나 붙어 있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무위험 수익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PR을 제대로 이해하면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왜 이 주식이 또는 시장 자체가 오르거나 빠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PR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해해야지만 시장의 리스크가 시장의 변동 자체를 크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PR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가시라라고 이제 적어둔 거예요. 네. 정말 이 PER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좀 강조하시고 또 그 PER를 파악했을 때 향후 주가의 흐름을 좀 판단하는데도 PER을 좀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가치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범용화된 지표다 보니까 또 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뭐 그 얘기가 나오지만 PER이 무너지면 뭐 같이 무너진다. 네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만큼 PER을 좀 강조하셨는데 PR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함정이 빠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데 PR이 싸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종 기업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 동종 기업들은 12배인데 이 기업은 8배니까 싸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함정이 빠지는 게 뭐냐? 이 피어 그룹이 같이 주가가 무너졌을 때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인과 동시에 이 산업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PER이 정당한지를 먼저 평가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오를 수 있냐 빠지냐를 본 다음에야 이 기업의 PER이 이 다른 피어 대비해서 다른 평가 대조군 대비해서 싸기 때문에 좀 사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피어 전체 산업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기업만 보신다 그러면 진짜 크게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PER 보셔야 되고 피어 그룹과 비교해 가면서 또 보셔야 되고 네, 특히 피어가 무너지면 또 같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PER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고 피어가 무너져도 또 무너지는 그렇죠. 거다라는 그 말씀 좀 네.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를 이제 보셨는데 네. 보시다 보니까 그게 주가와 연동된 몇몇 사례들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뭐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네. 어떤 사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짜릿했던 사례는 이제 재룡전기고요. 많이 네. 이제 얘기 드리긴 했는데 재룡전기가 변압기 하는 회사예요. 근데 2022년 초에 처음에 공시를 접했는데 재룡전기가 변압기를 수출했는데 미국 쪽 수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넘겼는데 두 달 사이 매일 보다 보니까 재룡전기의 수주가 계속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재룡전기의 수주를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10년 동안 기존에 수주가 있었던 걸 다 확인해 봤어요. 네. 근데 10년 내에 공시가 2건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인가 공시가 9개가 나왔어요.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이 의외성이 있다라고 딱 느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파볼 필요가 있겠네. 왜 수주가 이렇게 나왔는지가 일단 중요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봤을 때 수출이 거의 없던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미국 쪽 전부 다 미국 쪽 수주였어요. 네. 그러면 미국 쪽에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였는데, 산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전력 대비해서 굉장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기기나 전선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근데 미국 쪽에서 이런 변압기 쪽 수요가 당연히 커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압기나 전선 전력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 쪽으로 수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쉬운 건 재룡전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으로 만약에 확장했다 그러면 네. 더 크게 산업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재룡전기만 봤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힌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변화가 있었을 때 피어 그룹 쪽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산업 쪽에서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이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얼마 올라냐? 그 당시 대비해서 20배가 올랐어요.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14배, 15배가 올랐고 효성중공업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동향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는 게 사실 공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탐방가고 기업 통해서 알고 뉴스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기업이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공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고 네. 그 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뉴스는 잘못된 해석을 줄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시 그 자체를 보는 것. 뭐 저 같은 경우 거시경제 분석할 때 그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사를 보거나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제가 가급적이면 삼가거든요. 저는 그 데이터 그 자체를 봅니다. 네네. 그러면 바이어스 되지도 않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함의를 찾아가니까 훨씬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대한 각종 뉴스나 뭐 기사나 누구의 분석이나 탐방 간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 번은 바이어스 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자의 눈으로 공시를 보고 공시를 본 기자의 눈으로 쓴 기사를 본 거랑 내가 그 공시를 본 거랑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시 그 자체를 봐라라는 그 표현은 저처럼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는 데이터 그 자체를 봐라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금투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네. 금투세가 어쩌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네. 일단 금투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투세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현재 법이 그냥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배당 분리 과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분리 과세를 강조하면서 이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배당 네. 분리 과세는 추진을 하고 네. 금투세는 약간 양보하는 형태의 이런 정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이고 금투세가 시행된다 그러면 아까 PR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투세 시행이 현실로 다가온다 네. 하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근에 혹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동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프랑스와 영국 쪽에서 이제 극우 쪽이 이 증권을 잡다 보니까 세금을 올리는 정책들을 계속 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국외로 이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선진화된 법을 그러니까 선진화적으로 이제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 뭐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제도가 먼저 받쳐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주주 가치를 자기들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해도 되는 건데 네. 이르다는 거예요. 너무 일러요. 그런데 제도도 미비한데 여기에서 금투세까지 때려버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 같은 건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이 계속 올라오거나 애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된다 그러면. 네. 이게 미국은 세금이 있고 우리나라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반대가 된다 그러면 왜 우리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 있을 이유를 좀 줄여놓는 거죠. 그렇죠.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머리 아프게 국내 시장 안 하고 그냥 글로벌 갈래.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해외 주식 투자할래 그렇죠. 라는 생각을 만들 수도 네.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굳이 한국 투자를 해야 되나 네. 하는 투자 매력도를 좀 줄여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주제로 좀 갑자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금융시장 선진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선진화를 이뤘을 때 소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기계적으로 한국으로 쏠릴 수 있다.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뭐 금투세 시행이라든가 또 외환시장 개방이라든가 또 공매도도 재개하기 위한 개편 절차도 가져간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선진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이끌고 그게 한국 증시의 뭐 건전한 뭐 성장세를 만들겠다라는 그림도 또 되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세부 조항들은 어쨌든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매도를 재개한대. 또 뭐 외환시장을 개방한대. 뭐 금투세를 적용한대. 이것은 또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게 또 투자의 제약 요건이 되니까 이 투자자들로서는 어떤 방향성이 맞다라고 판단할지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것이 이런 영향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네네. 그거 말고 한번 저자님의 의견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 선진화가 맞느냐 아니면 금융시장 선진화가 아닌 금투세 시행을 멈추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네네. 어떤 게 맞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가 네. 주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주주 가치를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금융 선진화 가야 되죠. 네. 당연히 선진국에 따라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제도는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세금만 맞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선진국에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그 주주 가치도 충분히 올려놓고 네. 사회에서 인식도 충분히 바꿔놓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가도 된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공매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소위 금융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선에 부합하게 금융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현재의 공매도에 개선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금융 시스템적인 개선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서 이런 것들을 차차 적용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투자자도 웃을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어떤 금융 시장이라는 면면들도 주변국이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또 이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데 네네. 금융은 왜 이렇게 제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금융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말씀 많이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자공시생 범송공자의 전자공시라는 이 책을 가지고 깊숙이 주식투자, 가치투자, 또 전자공시 활용법 이런 것을 깊숙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한다.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물 지도 속에서 이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인 건데 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닦아 나가실 수 있고 이걸 공부해 나가시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실천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 실제 보물 찾아가는 해적을 생각해 보면 풍랑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네.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과 산업을 차분차분하게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하게 생각하면 내가 차트 공부하는 거 쉬운데 차트 봐야지, 뉴스 보고 따르는 게 쉬운데 뉴스 봐야지 라고 하면서 흔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차분히 쌓아가다 보면 차트 투자와 모멘텀 투자와 다른 어떤 공부,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이 쌓아놓은 지식이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음 투자를 하는데 그대로 큰 기반이 됩니다. 그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제 책에 사인해서 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짤막하게 적어드리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그 문구가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정말 바람 불면 나무들이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흔들려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뿌리가 분명히 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자공시라는 기업의 어떤 행보, 지금 현재 상태를 바로 이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고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전자공시 활용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가치 투자 여러분께 좀 뿌리를 더 깊숙이 제공해 주는 시간이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